그러니까 일본 건축을 제가 볼 적에는 구분이 돼요. 조경, 건물, 사람. 근데 한국은 한 덩어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제 느낌에는 한국 건축이 다른 것 같아요. 인상적인. 제 조그만 경험인데 제가 약간 포토그래프적인 컬처가 약간 있습니다.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. 그러니까 건물 사진을 찍어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논리적인 구조를 쭉 따라왔던 건물들이 사진 찍기가 참 쉬워요. 딱 찍힙니다. 어떤 구조 논리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굉장히 사진 찍기가 앵글에 그 사람이 말하려고 했던 바가 다 많이 들어오거든요. 최욱 선생님 같은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건물 찍어 보면은 안 찍혀요, 이게 사진이. 어디에 앵글을 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, 보니까. 나는 그게 좋아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, 네. 그러니까 그 서양 건축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일소점 투시 위주잖아요. 파사드 위주고.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소점 위주가 만들어낸 소점이잖아요. 그러니까 카메라 소점이고. 그래서 사진 찍기 되게 좋은데 제가 한옥을 찍으면 사진이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아니라 이 전체 분위기가 그 공간을 만드는 건데, 그래서 제가 도면 그릴 적에 평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저희 사무실 작업을 프레젠테이션 할 적에 제가 도면 보여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. 안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그걸로 공간이 안 보이니까. 그래서 평면으로 안 보이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, 전 배치도 정도밖에는 안 보여줘. 저 어떤 것 같아요. 우리 홈페이지 보면 이미지밖에 없어요. 그 약간의 저 나름대로 노력이에요. 한국 건축 이야기는. 아까 그 학습 과정에서 신합리주의를 갖다가 합리주의 학습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내용? 그러니까 제가 베니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뭐 알레고시, 뭐 그레고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. 근데 이분들의 그 신합리주의는 굉장히 그 소셜리즘적인 바탕이었던 것 같아요. 고독성에 대한 그런 것들. 근데 이제 저는 뭐 그게 그 제 문화적인 컨텍스트 아니어서 이야기 어려웠는데, 그분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분들 속에 남아있는 기하학적인 전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접근하기 되게 싫더라고요. 뭐 주세페 테라니든 뭐 많잖아요, 주변 사람들이.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피터 이젠맨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거꾸로 역순으로. 그 다시 르네상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. 나는 막연히 그 스카파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나요? 스카르파는 매일 보는 게 스카르파 디테일이었으니까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영향이 있었겠죠. 아니다고 하더라도 있었겠죠. 굉장히 스카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이 잘 안 나오길래. 그러니까 스카르파는 제가 왜냐하면은 스카르파는 학문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개인으로 완성된 사람이어서 스카르파파가 없어요. 그러니까 스카르파가 베니스에서 중요한 교수였는데 제가 갔을 때는 돌아가셨거든요. 7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70년도에. 그러니까 스카르파는 그 논리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스카르파가 존재하지 않으면 없어요. 그래서 학교에서 스카르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. 근데 스카르파 디테일은 매일 봤죠. 교문이 스카르파. 여기저기 다 있었어요. 그렇죠. 교문이 스카르파. 부럽다. 학교 교문이 스카르파 디자인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스카르파 디자인하고 죽은 거를 스카르파 제자들이 완성시켜 놨던 거예요. 그리고 교문 되게 근사했어요. 그 합리주의라는 표현을 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과장을 하자면 대체적으로 이제 감각의 논리잖아요. 감각도 하나 사실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대처 이게 비교 대상이 되면 감각도 하나의 질서가 있어야 이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조금 다른 논리인 것 같고 그 최선님의 작품이나 건축 세계에서 이 감각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판단 기준이죠, 감각은. 그래서 이 감각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세요?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인간일 수도 있어요.
아마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종규 선생을 보면 굉장히 감각적인 인간인데 그거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노력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성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거를 심리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감각이라는 거는 안 놓친다가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 입장에서는. 근데 그 태생은 논리적인데 어렸을 적에 제가 살아온 가정을 보면 저는 그 좀 아파갖고 집안에서 많이 지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집안에서 살다 보면은 모든 감각이 다 들어요. 그러니까 지나가는 소리, 뭐 빛, 그다음에 풍경 변하는 거 예민해지죠. 그러니까 저는 머리는 논리적인데 몸은 감각적인 것 같아요.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베네수스 공부할 적에 제 지도 교수님이 신합리주의자였는데 이론가였고 저한테 너는 굉장히 논리적인데 결과적으로는 논리가 결정을 못한대요. 그러니까 그거를 감각이 결정하도록 놔두라 그러더라고요. 너를.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그 감각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느낍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후각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냄새나 일단 물이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파리에 있으면 파리는 굉장히 시각적이 더 세요, 후각보다. 근데 베니스에 와보면은 일단 물안개도 많고 이렇게 펼쳐진 광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그 근거리 감각이라고 그러죠. 보통 후각이나 촉감에 의지하는 그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거기서 한 오래 생활하시게 되면은 습득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부분으로. 그래서 체육 소장님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제가 이제 후각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쭉 따라와 보면은 그 대부분 건축가들이 아무래도 시각지향적이지 않습니까? 보이는 게 위주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미지도 굉장히 시각적이고. 근데 최 소장님의 작업 방식이 굉장히 그 후각 혹은 촉각이나 통각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면의 레벨을 중요시 하시잖아요.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통각적인 사고 방식입니다. 나는 굉장히 제가 좀 컸을 때가 요람이 있었어요. 누워 있었던 거죠.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이제 말씀이시죠? 몸이 좀 아파갖고 아팠다고. 그러니까 누가 안아주거나 아, 아니 요람이 있거나 그래갖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2살 때 벽지도 기억나요. 하도 벽지를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을 거니까. 그러니까 눈에 그러니까 옛날 벽지가 꽃무늬 벽지 되게 많았잖아요, 저게. 그러니까 창이나 눈 가까이에 풍경이 들어오는 거. 뭐 그런 건 저한테 익숙한 거죠. 그러니까 이 집도 풍경이 바로 들어오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. 그러니까 뭐 그렇죠. 뭐 그러니까 뭐 부엌을 설계한다고 했을 적에 부엌은 층고가 높아야 된다. 그러니까 김이 오르는 풍경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보이잖아요, 어렸을 적에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것들은 저한테 제가 한 자리에서 꼼짝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한테 굉장히 깊이 있어요. 뭐 그 이야기한 대로 소리, 뭐 냄새, 그다음에 그런 촉감들, 그다음에 눈에 딱 붙는 자연 풍경들 이런 것들. 그다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직부등. 간접등 아닌 직접적인. 직부등을 왜 싫어하냐면은 저 약을 먹이려면은 4명이서 저를 붙들어야 돼요. 아이고. 근데 내가 막 몸부림치거든요. 몸부림친 이유가 약 먹기 싫어서가 아니에요. 우리 식구들은 모르는데 등이 난 너무 싫은 거야. 식구들 난 이렇게 있으니까 모르지. 근데 난 등 눈부셔갖고. 근데 나는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요. 그래 그 정도. 그러니까 이제 빛에 대해서 예민하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몸으로 체득된 감각이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제가 공부를 한 거 보면은 꽤 체계적이었거든, 논리적이고, 그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남아 있는 거고, 그게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저를 스스로 분석해 보면.
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사실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맞붙을 때는 그 자연스럽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심리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되는. 예를 들면 어떤 약간 논리 체계, 지성적인 관점에서 이 사물을 대할 때는 어떤 계약인 질서, 이 계약, 이 도구는 아주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벽돌이 정확한 사이즈로 돼 있으면 만족하고, 그래서 촉각이 어떻든지 간에. 이제 감각은 그 다른 이제 말하자면 감성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, 그것이 하는 얘기들이 다 이렇게 온전히 되어야 만족스럽게 되는 거잖아요. 벽돌이 약간 찌그러져도 이 감각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더 만족스럽게 되는데, 이제 이성이 하는 얘기는 이것이 어떤 그 이성이 가지고 있는 논리, 그러니까 기하게 있어 이것이 이렇게 딱 들어서게 되면 이제 감각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이 감각을 이 이성의 도구에 맞물리는 거죠. 제가 근데 많은 이 튜토리얼 작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그 감각을 이 이성의 논리에다가 이렇게 맞춘 게 아닌가. 감성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이 얘기하도록 준 것이 아닐 것 같아요. 제가 네. 제 느낌. 그걸 그래서 제가 아마 잘 그 두 컨트롤하고 가지 이 갈등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긴장감을 준다고. 그렇죠. 편안하진 않죠. 아주 편안하진 않죠.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할 적에 간혹 가다가 직원들한테 많이 맡겨요.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. 왜냐하면 제가 하면은 조금 퍼펙트하게 나와요. 급격하게 나와요. 그러니까 프로포션 같은 것도 질릴 정도로 정교하게 나와서 그거를 대충 이 정도로 해볼래? 하고 맡기고 직원이 적당히 해놓은 걸 제가 고쳐서 시공할 때가 많이 나요. 제가 손을 잘 안 대려고 하죠. 근데 국법하고 하는 거 충돌을 사례로 될 만한 게 있나? 나는 그거 없을 것 같은데. 기술과 감각의 충돌이면 중요하지. 제가 그 조금 뭐 극단까지는 아닌데 여의도에 있는 그 사옥이 그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았어요. 시공사가 잘못했어요. 지금 가고 있는 거기도 아까 말한 최저 공사까지 차리고 거기도 시공회사가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 좀 다른 이슈 같은데. 근데 뭐 개인이 건축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개인의 그 역사는 다르잖아요. 다르게 살아오고 다른 환경에서 살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뭐 고유할 거예요. 고유한 게 아마 당연한데 그 고유성을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잠재되어 있겠죠. 그게 이제 잠재되어 있는 것이 외화되기도 하고 표현되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 말고 한 개인이 자기를 둘러싼 세상, 사회 또는 세상 또는 세계를 어떻게 읽어서 어떻게 관계 맺느냐. 난 이게 이제 건축에서 공적인 차원이면서 뭐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인데 한 개인이 뭐가 고유하다, 어떤 역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만드는 최종 아웃풋하고 관계시키는 작업은 말 그대로 개인적 차원에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. 그게 그냥 확장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개인의 작업이더라도 그것을 사회화시키고 사회적 소통으로 열어줘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이런 게 필요해서 어찌 보면 그런 과거의 역사와 경험은 있지만 그것들이 내 바깥의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. 저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개인화된 성향이 있고 개인화된 사람일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어느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먹고 직원들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 언어화 시키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친구들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또 이 직원들은 제 개인적인 기억이랑 관계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게 공공화되고 하는 거를 저도 적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요.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문제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울상주 작업 묶어갖고 책 안 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노력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고민은 그 점이 있습니다.
개인이 이제는 조금 이렇게 그 저희 이제 원오년 그룹이니까 팀이니까 이 팀들이 어떻게 그 언어를 공유할 수 있을까 우리 언어를 그다음에 그 공유된 언어가 사회 속에서 사회 속으로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 하는 거. 보통 이제 자연주의,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를 말하자면 어떠하냐? 우리가 뭐 우리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이 현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조건이라고 인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. 자본이라고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이런 것들이 도구가 돼서 어떤 수단이 돼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무엇인가 아까 이 교수님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. 이 현실은 불만이고 문제의 투성이고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서 우리가 이 도달하려고 하는 지점이 무엇인가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싸우는가 했을 때 그 지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좀 보이면 좋겠네요. 그걸 혹시 어떻게 한단어나 어떤 개념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건 아마 지금 이 최 소장님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한국 사회에서 이 건축에서 차지하는 어떤 이 아주 구체적인 독특한 위상도 있는데 이 자리가 다른 사람들이 건축에서 봤을 때 이 자리 중요하다. 왜 중요한가 했을 때 이런 자리나 이런 행위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 답변에 답을 할 수 있는 머리도 조금 저는 이제 몇 가지 레퍼런스를 보고 자기가 이제 쫓아가는 건 있잖아요.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주세페 테란이랑 카로스 가로페랑 동년배인 거 아시죠? 나이가 똑같아요. 제가 알기로. 근데 주세페 테라니는 대단한 천재였죠. 근데 어쨌든 간에 26살 때 무솔리니를 찾아가고 무솔리니한테 새로운 미학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고 국가 건축가가 된 게 26살 때니까. 근데 테라니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건축가로서 그 정치적인 이제 노선을 걸었잖아요. 스카르파는 개인적인 노선을 걸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스카르파한테는 국가에서 일을 아무도 안 줬어요. 그래서 스카르파는 일거리가 없었어요. 그래서 스카르파가 유리공예하고 아주 인테리어 몇 개 하고 했죠. 근데 건축가로서 누가 공헌을 지대하게 했을까라고 보면 두 분 다일 거는 같지만 스카르파는 어쨌든 개인의 그 노력으로 한 그 이루었잖아요.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한 교훈도 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크게 뭐 프로파간다는 얻었지만, 근데 저는 제가 한국 사회에 돌아와서의 현실을 보고 저는 사실은 이 현실에서 그 어떤 그 특히 그때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그냥 전 세계적인 그때 이슈가 됐었고 그랬을 적에 제 판단은 그냥 개인적인 작업을 하는 쪽으로 저를 몰고 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그 제가 이 베니스 떠나기 한 1년 전에 그 타프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 수업에 들어온 너희들 다 천재들 그래요. 그러면서 이 수업에 들어온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을 거래요.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. 너희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대요. 자본주의가 이렇게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건축가 할 역할은 별로 없대요. 다만 우리는 지성인으로서의 그 질문할 수 있을 뿐이지 건축가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이미 지나갔다.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들 스스로 모색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교훈이랑 뭐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 등등 합쳐져 갖고 저는 제가 일찍부터 저 나름대로 가야 될 길을 빨리 모색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큰 이야기보다는 작은 이야기. 뭐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. 한국 사회에 대한 실망도 있었고. 그 아까 이제 슬라이드 보여주신 것 중에 이제 그것도 주택이었는데요. 그 이제 부산 시내 옛날 건물 비슷해서 하셨던 게 있지 않습니까?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여기 와서도 그렇고 저 건물 설계라든지 있죠.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들 특히 주택이면 이제 많이 좀 이제 담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가지고 좀 그런 입장은 저한테는 그게 항상 좀 존재해요. 그러니까 제 건축 보면 항상 창이 존재해요. 큰 창이. 네. 여기 이 어디도 요새도 근데 어디든지 큰 창이 존재하고 천창도 존재하고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 기억이에요.
그러니까 그게 제 몸이 갖고 있는 기억이에요.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. 좋은 거죠. 뭐 네. 좋거나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. 그게 저죠. 네. 아니,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재료나 요 계단도 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뭐 어떻게 다시 이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는 게. 그러니까 재료는 저는 쉬운 재료. 예. 디테일은 눈으로 봐서 이해될 수 있는 디테일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 봐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이게 스트레스거든요. 그러니까 재료도 이 재료가 뭐지라고 생각하면 저는 스트레스 준다 생각해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주고 편안하게 제일 우리 쉽게 딱 보일 수 있는. 네네. 그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. 그 다음에 이제 크기, 이제 사이즈죠. 그러니까 크기라는 게 적당한 어떤 그런 스케일 잡으시는 분도 있고, 그 다음에 저는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간격. 그러니까 스케일보다는 간격. 예. 그러니까 이 공간과 저 공간 사이의 간격, 예. 이 공간과 저 공간 사이의 간격. 간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적절한 간격이 손가락처럼 있어야 펑션을 한다면 이게 손가락이 너무 떨어지면 기능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손가락처럼 적절한 간격이 편한 그 기능을 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간격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배치도 굉장히 중요해요. 저한테. 긴장보다는 편안함. 그럼 진선 미가 있다면 진이나 미보다는 선? 뭐 그렇게 데노스타스, 유틸리타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. 데노스타스, 유틸리타스, 포밀리타스, 포밀리타스 이렇게 다 나가잖아요. 섞였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러겠지만 네, 가장 네. 나는 유틸리타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도외시는 절대 안 하죠. 그거를 그게 중요해요. 중심에 놓고 나머지를 그렇죠. 그게 맞추는 네, 거겠다. 그렇죠. 네. 이 간격이라는 게 보통 이제 공간이 주는 성격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실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간격이 편하게 미치는 장내에 좀 약간 벗어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것 옆 건물하고 이 간격을 보니까 약간 건물이 이 건물하고 약간 이 힘의 파장 같은 것들이 서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. 너무 벌어져 있으면 이게 힘이 작동을 안 하는 거고 너무 탁 붙어 있으면 이게 또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건데 적절한 뭐라 그럴까 이게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붕 각도나 벽체도 조형의 문제가 아니라 산세랑도 다 관련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산세가 이러기 때문에 이 각도가 받쳐주면 좋겠다 다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과의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그런 말 2000년 들어서 특히 미술 쪽에 많이 쓰고 있는 관계 미학이라고 하는 좀 우리나라도 오래됐지만 오래된 옛날이지만 서양에서 그걸 아예 관계 미학이라고 relational study라고 따로 잡아서 동양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은 그 예술적이거나 예술적이지 않더라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뭐가 만들어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intensity, 한편으로는 긴장, 충돌 혹은 낯선 극렬한 우리를 이제 계속 흔들고 내 안에 있는 타자를 대면하게끔 타자를 내세우고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전통적으로 흔히 말하면 보수적이라고 하는 미학들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현대 건축이라는데 그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현대적인 거죠. 미술 그게 굳이 한국이라고 얘기 안 해도 서양 현대 건축 보면 인터페니트레이션에서 외부 이제 상호작용하고 간격을 놓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 흐르고 이게 딱 절단하지 않고 바로크적이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르네상스적인 면에서 다수적이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아까 말하가들의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한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간격을 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건축이라고 하는 영역, 건축이라는 의미, 건축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 가치가 어떻게 많은 사람과 공유됐으면 좋겠다. 그 가치가 왜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되는지 이제 이것이 결국 마지막 건축가로서의 적인 투장이라고 생각해요. 이게 이제 전장이죠. 그래서 자기의 고유한 체계를 거기서 확보하고 소통하고 싸워나가고 다른 건축가하고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 지점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.
그러니까 이제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피타리온 이야기하는데 저한테는 30년 전 일이거든요. 많이 잊었죠. 그렇지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양분은 됐을 것 같아요.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어떤 우리 앞에 있는 위대한 건축가의 헤리티지는 없는 것 같아요. 헤리티지는 없고 그것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하는 것이었고 나를 리마인드 시켜줘서 나를 또 어느 쪽으로 좀 더 질서를 잡아준 건 있겠지만 이것 딱 보고 어떤 위대한 건축가의 뭔가가 있다라지만 트레이스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찾아내는 것이 먹기스럽고 그렇죠.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건축적인 아버지 아키텍처 파더는 없는 거죠. 엔시스는 없는 상태죠. 어떻게 보면 그 파더라고 그러면 한국의 자연, 한국의 어떤 습성, 에토스, 한국의 파토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러면은 저한테 더 그런 좋은 칭찬이거든요. 그런 거. 그러니까 이제 이 테이블을 많이 지나면서 제게 직원들은 동그라미만 그리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테이블 지날 적에 저 산서부터 저 산 단면으로 끊어가요.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정말 빛을 받는 게 좋은지 반사하는 게 좋은지 무거운 게 좋은지 그러니까 나무로 할까요 철로 할까요 돌로 할까요 이 문제를 알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감각의 은행인 거죠. 그렇죠. 감각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한국적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조건이 중요한 거죠. 사람이 만약에 제가 딴 나라 작업한다면 저는 제 언어 안 쓸 것 같아요.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.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잘 알아서 관리하는 방법이 영어로 말하면 이제 컨정션적인 방법이라 디상션이 아니잖아요. 근데 대부분 이쪽은 컨템포러리한 사람들이 디상션 쪽으로 많이 써서 언어가 강렬하고 그래서 그 디상션에 주는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면 스타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컨정션이라는 게 스타가 되기 힘들단 말이죠. 왜냐하면 감각들이 다 나쁘게 말하면 이상적이고 좋게 말하면 굉장히 유니버스라고 유니버스하지만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리파인드 되어 있지만 이게 싱글로 하진 않다. 네.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잘했다. 이런 그래서 이게 싱글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지점들이 결국은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아빠 어른들이 이제 만나서 이 시대를 하나 그려내는 것이 과정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. 지금 제 입장에서는 신중한 현상 아닐까요? 지금 최익서장의 작품들에서 보면 적어도 한국 세계에서는 한국 건축계에서는 싱귤러한 싱귤러하다는 것은 그 언어가 싱귤러한 것이 아니라 다 보편화된 것들이 싱귤러한 정도까지 익스트림에서 체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고유한 것이 색이 다르기보다는 이미 주어져 있는 개념들이나 공간들이나 감성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그걸 가장 높은 경지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나는 더 맞는 얘기 같아요. 싱귤러하다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싱귤러한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분야하고 해체하고 조금 더 나누다 보면 그게 아까 말한 어떤 우리가 파고들 수 없는 언어가 있다거나 파고들 수 없는 구성이 있다거나 형식이 있다거나 공간이 있다거나 물성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적되어서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는 싱귤러 안 하는 것들이 싱귤러 때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. 그 말씀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이해도 되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남도 이해가 되고 근데 이제 제가 거부하는 거는 사실은 아까 뭐 스타가 되는 그거는 제가 굉장히 거부해요. 저는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. 논리적으로 싫어하기도 하고. 싫어요. 네. 그러니까 스타가 되는 게 싫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학적으로나 뭐나 사실은 그렇게 뛰어나게 앞서간 사람들이 필요할 거예요. 그렇게 나가야 뒤도 쫓아가니까. 근데 그 세계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몰고 가 있어요. 근데 그 건축은 저는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싶다.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.
근데 그게 우리 피 속에 흐를 텐데 그게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. 근데 그거를 좀 끄집어내 올 수는 있어도 저는 제 인생에서 기쁠 것 같아요. 그 지점에서는. 그래서 제가 가고 싶어하는 거는 지금 뭐 당장은 그 정도 이야기라는 거를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싶은데.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좀 느꼈던 거하고 다른 것하고 좀 약간 비교를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제일 첫 번째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알도르시 박공이 여러 군데서 많이 좀 쓰인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이게 하나 오브제로 쓰인 게 아니라 이렇게 다발처럼 클러스터 돼가지고 공간 전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좀 있고 또 전통 건축하고도 이게 연관을 시켜보면 이게 면의 케어가 아니라 공간들이 이렇게 좀 케어를 이루는 듯한 좀 그런 복합적인 그 특징들이 좀 보이거든요. 이런 주택 말고 혹시 다른 그 건축을 통해서 이 비슷한 성격을 좀 건축적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구현해낸 작업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? 서로 제 작업 이미지를 안 보이는 말하기 참 어려운데 그냥 다 반영돼 있을 것 같은데요.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. 아까 들어오면서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드린 게 있는데 마치 이게 건물들이 앉은 게 보통 이게 시골 작은 사찰들 보면 뭐 산승각 있고 요사체가 있고 뭐 이런 등등의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? 몇 개가 앉혀 있는 듯이.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그 손이 발달했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잘 그릴 수가 있어요. 빨리 만들 수가 있고. 근데 제가 그 대학 다닐 적에 홍대 다닐 적에 항상 제 사이트는 산이었어요. 왜냐하면 함부로 조형을 못 만들어내니까. 평지면 너무 쉽잖아요. 근데 저는 뭘 하고 싶냐면은 경사지에 한국적인 배치를 앉혀보는 게 제 과제였어요. 그래서 그게 뭐 제가 몇몇 선생님들을 거쳤지만 뭐 알도시, 류, 신남주의자들, 뭐 피타이젠맨 뭐 등등등 선생들을 거쳤지만 그 제 마음속에는 한국적인 배치를 경사지에 앉혀서 뭔가 만들어 내고 싶다는 거는 잠재적으로 있었고 이 집은 뭐 머릿속에 그냥 그 잠재력이 조금 나온 걸 수도 있고 그렇죠. 그러니까 제 건축에는 레이어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보면은 그 우리나라 풍경처럼 이렇게 레이어들이 쭉 있어요. 이미 다 얘기했던 얘기인데 뭐 다 얘기했던 건데. 근데 알도르시에 대한 영향은 잠재력으로 있겠죠. 워낙 뭐. 근데 기약은 흐트러지는 기약이 없이 너무 단정하지 않아요? 너무 단정한 건 합리주의에서 왔겠지만 보통 거기서 말하는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현실과 만나는 방식 가장 경제적이기도 하면서 기술적이기도 하고 또는 이미 그 주기 가지고 있는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미디어가 가장 합리적이다 하고 판단해서 쓰는 거죠. 그러니까 근데 사선을 쓴다고 하면 이제 딱 시메트리컬하게 쓰는 거죠. 에시메트리를 한다거나 옆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건 아닌 거. 그렇죠. 선도도 다 마찬가지고 굉장히 직선이고 곡선을 써도 곡선은 그 합리적인 선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냥 뭐 설명 안 되는 곡선이 없는 것처럼 아마 그런 데서 합리적인 경향들이 아직 이렇게 몸에 남은 아까도 태어날 때 놀라지려고 그랬습니다. 아마 그런 건 아까도 감각과 이성 사이에 뭐 충돌하는 건 없을 것 같은 게 감각들을 다 이성으로 우선치고 다 설어나간다는 느낌 확실한 거예요.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감각을 질서를 잡아나가니까 거기서 떨어진 거라든가 아까 말했듯이 현실이 있으면 내가 뭔가 세계를 만들 때 현실이 저항한다거나 충돌이 난다거나 혹은 이게 안 되는 것들이 혼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찾기가 힘들어요. 기술의 문제든 이성의 문제든 감각의 문제든 거의 다 이게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뭐 이건 집이니까 더 그렇겠죠. 근데 다른 데 가면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양상입니다. 오늘 우리 토론하시는